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학습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그중에 비지도 학습, 특히 군집화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군집화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K-민즈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머신러닝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머신러닝은 총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강화학습이 빠졌지만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정답 레이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정답 정보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모든 훈련 샘플에 대해서 이 레이블을 알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비지도학습은 모든 훈련 샘플에 대해서 이 레이블 정보를 모르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준지도학습은 이렇게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섞여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할 내용은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지도 학습에서는 그럼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래 지도 학습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값하고 예측값 사이에 오차를 계산을 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매개 변수를 추정해 나가는 그런 단계였는데,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군집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떤 그룹으로 묶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데이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사람은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2D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샘플들이 요렇게 위에 한 그룹, 요렇게 밑에 한 그룹이 조금 유사한 위치에 이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군집화라는 것을 수행하면 요 전체 샘플을 만약에 우리가 2개로 나누고 싶다라고 2라는 숫자를 지정을 해준다면 이 전체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눠주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떤 확률 분포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인지를 추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가우시안 분포라든지 그런 분포로부터 이 데이터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추정하는 것이 이제 밀도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특징 공간, 지금 여기서는 x1, x2로 표현이 된 값이라고 한다면 요것을 이제 다른 차원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공간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 비지도 학습은 전체적으로 다 어떤 이 샘플의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지도 학습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이제 군집화,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맞춤 광고나 영상 분할, 또 유전자 데이터 분석, SNS 분석 등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쇼핑몰에서 사용자한테, 소비자한테 무언가를 추천해주고자 하는데, 그 소비자를 먼저 특정한 그룹으로 묶어놓고 한 10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그룹에 무언가 상품을 추천하겠다라고 한다면 1단계로 이제 군집화를 사용을 해서 10개의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것을 수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응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영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산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람이 있고, 이런 어떤 그림이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이미지를 우리 사람이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사람이고, 요 부분이 나무고, 요 부분이 땅이고, 이런 걸 잘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하게 한다면 이제 요 전체 이미지를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이 한 부분, 그 다음에 요 한 부분, 요런 부분, 이렇게 구역을 나눠주는 것을 이제 클러스터링으로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공간 분할을 이제 영상 분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데이터 분석은 제가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분석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제 맞춤 광고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의 그룹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어떤 친구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토대로 이 군집화를 수행을 해서 유사한 사람들의 그룹으로 모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군집화를 응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도 추정 같은 경우는 분류에도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생성 모델을 구축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어떤 확률 분포로부터 데이터가 만들어졌는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일단 확률 분포를 추정하고 이 확률 분포를 정확히 알아낸다면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강아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강아지의 이미지를 원래 어떤 확률 분포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추정하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강아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 모델을 만드는데도 밀도 추정을 응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변환의 응용으로는 데이터 가시화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원래는 100차원짜리 데이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로 표현할 때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그래프로 표현하면 주로 2차원의 그래프 또는 3차원의 그래프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100차원짜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 100차원짜리 벡터를 축소해서 3차원짜리로 만들면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눈으로 보이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것과 유사하게 이제 데이터 압축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큰 차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게 이제 또 특징 추출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비지도 학습을 응용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지금 군집화 문제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트레이닝 셋이 총 x1부터 xn까지 있다라고 지금 적혀 있죠. 지금 이건 조금 또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이 트레이닝 셋은 각각 x1, x2가 다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지금 볼드로 되어 있는 벡터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x1, x2라는 두 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3,5다. 요런 이제 요 벡터를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얘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할지, 즉 얘는 1번 클러스터에 속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이 클러스터의 소속을 알아내는 것이 이제 클러스터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3,5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표현을 하면 어떤 요런 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것은 과연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요거를 이제 찾아내는 작업인데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하자면 소프트 클러스터링과 하드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클러스터링은 한 샘플을 여러 클러스터에 소속이 가능하도록 이런 클러스터 하나, 이런 클러스터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소프트 클러스터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드 클러스터링은 무조건 한 샘플이 하나의 클러스터에만 속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드 클러스터링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클러스터링을 하기 전에 이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눌지는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즉 이것은 하이퍼 파라미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K를 2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로 이제 군집의 개수는 K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K가 2일 때 어떤 알고리즘은 이렇게 2개의 클러스터를 찾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알고리즘은 이렇게 2개의 클러스터를 찾을 수도 있겠고요. 좀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양한 클러스터링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기서는 이제 K를 뭐 3으로 지정하거나 뭐 4로 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3개 혹은 4개의 군집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K를 직접 지정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적합한 K까지도 같이 찾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K민즈 알고리즘은 상당히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군집의 개수는 직접 지정을 먼저 해주고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K민즈 알고리즘은 이제 원리가 단순하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직관적으로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을 표현을 한 것인데,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은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샘플들을 군집으로 이렇게 나눌 텐데, 이 각각의 군집에 딱 중심이 되는 지점이 있겠죠. 이 중심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군집의 중심, 지금 여기서는 Z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Z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Z가 총 K개가 있겠죠. 지금 여기는 이제 K가 3일 때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군집 중심을 알고 있으면 이 군집 중심에 각각의 샘플들이 이 3개의 군집 중심 중에 어떤 중심에 가장 가까운지에 따라서 샘플을 어떤 클러스터로 배정할지가 정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샘플은 요 Z1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클러스터에 속하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샘플은 Z3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 Z1과 2보다 Z3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군집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적합한 군집 중심 Z를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시작할 때는 초기화를 랜덤하게 지정을 해서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K개의 군집 중심은 아무렇게나 잡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집 중심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작업인데, 이때 이제 먼저 하는 일은 일단 랜덤한 군집 중심을 잡고 나서 그 각각의 샘플을 일단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에다가 배정을 하는 것을 일단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샘플들이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에 배정이 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군집 중심이 잡혔고 가까운 샘플들이 임의로 요렇게 한 그룹, 요렇게 한 그룹, 요렇게 한 그룹 잡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샘플 첫 번째 군집으로 포함되어 있는 요 샘플들을 가지고 새로운 군집 중심을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 샘플들의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샘플들의 평균을 가지고 새로운 군집 중심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군집 중심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K민즈 알고리즘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민즈 같은 경우는 샘플의 평균으로 군집 중심을 계산을 하는데, 즉 산술 평균을 계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유사한 다른 알고리즘으로 K-매도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K-매도이즈는 무조건 그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샘플 중에 대표를 뽑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총 샘플이 6개가 있네요. 총 6개가 있는데 요 6개의 샘플을 가지고 딱
중간 평균 지점을 찾으면 이 파란색 점이 된다라고 하네요. 근데 요거는 K-민즈에서 하는 방식이고, 이제 K-매도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샘플들 중에 대표 중심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요 중에서 가장 중심에 가까운 요 X 자리를 이제 새로운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K-매도이즈 같은 경우는 K-민즈에 비해서 노이즈에 둔감하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이즈에 별로 개의치 않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노이즈가 반영이 잘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샘플 위주로 중심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K-민즈 알고리즘도 일종의 최적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밑에 있는 식에 이것을 일종의 목적 함수로 생각을 해서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렬 A라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군집의 배정 정보를 나타내는 KN 행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말은 A라고 하는 것이 K 곱하기 N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N번째 샘플이 J번째 군집에 배정이 됐다면 1 아니면 0, 일종의 이제 원화 벡터처럼 만약에 5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첫 번째 샘플은 첫 번째 클러스터다, 두 번째 샘플은 세 번째 클러스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A라는 행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요 어떤 AJI라고 하는 것이 J번째 군집에 I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1과 0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이제 계산을 할 때 0인 것은 다 계산이 안 될 거고요. 실제로 매치가 되는 샘플과 군집에 대해서만 샘플 중심, 군집 중심과 실제로 그 샘플 간의 디스턴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 계산해서 더한 것을 이제 목적 함수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러스터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각각의 샘플이 자기가 속한 군집의 중심과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식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K-민즈 알고리즘의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7개의 샘플이 있고요. 각각 이제 2개, X1, X2 뭐 이렇게 2개의 좌표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샘플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군집의 개수는 일단 3으로 지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왼쪽 그림이 초기 군집 중심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총 7개의 샘플이 이제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초기 군집 중심을 랜덤하게 고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샘플을 각각 초기 군집 중심이라고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요 군집 중심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제 각각의 샘플들을 소속시키면 Z1에는 첫 번째 클러스터에는 X1만 들어가고, 두 번째 클러스터에는 X2만 들어가고, 세 번째 클러스터는 나머지 전체가 다 속하는 것으로, 즉 요런 식의 군집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대충 보이지만 사실 요렇게 묶이는 게 별로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는 아닌 것 같죠. 사실은 뭔가 요런 식으로 묶이면 3개가 잘 묶인 걸로 보일 텐데,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클러스터링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이때의 소속 관계를 이제 표현을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샘플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클러스터에 들어있고, 세 번째에서부터 7번째 샘플은 다 세 번째 클러스터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새로운
요 첫 번째 만들어진 요 군집들을 가지고 새로운 군집 중심을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군집 중심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세 번째 클러스터만 여기 어딘가로 군집 중심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 중심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요 새로 변경된 군집 중심을 바탕으로 다시 모든 샘플에 대해서 어디랑 제일 가까운지를 이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 샘플의 소속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즉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샘플이 지금 두 번째 클러스터로 지금 여기랑 더 가깝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이렇게 세 번째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요렇게 3개, 그 다음에 요렇게 3개, 요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두 번째,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최종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이러한 군집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렸고, 이제 멀티 스타트 K-민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약간의 변형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K-민즈가 마찬가지로 초기의 군집 중심을 랜덤하게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이 군집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 스타트 K-민즈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초기의 중심을 서로 다르게 시작을 한 거를 여러 번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최종적으로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해본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군집화의 활용 사례 중에 뭐 다른 것을 한 가지 또 바이오 관련된 것을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의 어떤 활성화 정도를 사실은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우리 몸에는 이제 인간 같은 경우는 약 2만여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여 개의 유전자들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1에서부터 2만까지 각각의 유전자들이 뭐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측정을 하면 그 유전자들의 상태를 수치로 3, 5, 8, 9, 10 이런 식으로 뭐 점점 커지는 유전자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익스프레션 밸류라고 하는데 그 발현 값이 어떤 두 번째 유전자는 뭐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뭐 작아진다.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임 포인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유전자의 발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좀 유사한 유전자들, 이런 유사한 패턴을 갖는 유전자들을 모으는 이런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유전자들은 총 371개가 이렇게 첫 번째 클러스터로 같이 모였는데, 얘네들은 이제 타임 포인트 7 정도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발현량을 보이는 것이고,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떨어졌다가 이제 약간 중간 정도에 위치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유전자들 그룹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또 다른 활용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양한 유전자들 중에 우리가 뭔가 타겟해야 되는 유전자가 무엇인지, 중간에 어떤 지점에서 올라가는 유전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 2만 개의 유전자 중에 뭐 300개로 이 우리의 타겟 유전자를 좁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학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비지도학습에는 군집화나 밀도 추정, 공간 변환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집화 같은 경우는 유사한 샘플들을 같은 군집 또는 클러스터로 묶는 것을 의미를 하고 다양한 맞춤 광고나 뭐 영상 분할, 유전자 데이터 분석 등등에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집의 개수 K는 초매개 변수인데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미리 지정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동으로 찾아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린 K-민즈 알고리즘은 군집화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사전에 K를 정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군집에 포함된 샘플의 평균으로 군집의 중심을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샘플의 소속을 변경하는 식으로 클러스터링을 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